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학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중단원인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라고 하는 중단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소단원인 냉전의 해체와 국제 질서의 재편이라고 하는 세계사적 흐름을 볼 수 있는 소단원과 그 다음에 이승만 독재와 4.19 혁명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냉전 체제가 변화하는 과정과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냉전 체제의 해체 후 유럽 공동체가 형성된 이유를 이해하고 중국의 성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우리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계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의 핵심은 4.19 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정치적 변화니까 그거를 중점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중단원을 봤을 때요. 그 6.25 전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6.25 전쟁의 원인은 사실상 냉전 체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냉전 체제가 굉장히 이념을 우리나라에서도 이념을 극대화했었고요.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 굉장히 갈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냉전 체제가 동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탈린 이후에 등장하는 지도자인 후르쇼프는 유화 정책을 사용해서요.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일부 수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화 공존을 내세우며 미국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비난을 하죠. 그 내용은 교과서 323페이지에 중소 이념 분쟁에 대해 읽어보시면 조금 더 나와 있고요. 그리고 냉전 체제 자체를 비판하는 그런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을 비롯한 중국과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이제 냉전 체제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제3세계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비동맹 중립 노선을 선언하는 거죠. 미국을 대표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동맹하지도 않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과도 이 동맹을 하지 않는, 그렇지만 평화 10원칙이라는 것을 합의하면서 이제 국제연합의 헌장에 존중을 하면서 그런 주권과 영토도 존중하고 강대국 주도의 집단적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그런 원칙을 선택하는 국가들이 나오게 되고요. 1955년도에 반둥 회의에서 이 원칙 이제 평화 10원칙이 선택되면서 등장하는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인도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인구가 제일 많은 두 개의 국가잖아요. 그런 큰 국가들이 이런 거에 참여하면서 냉전 체제라는 것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자 지금도 강대국 중에 하나인 프랑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를 탈퇴하면서 미소 양국 체제가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도 살짝 다뤄볼 내용이지만 베트남 내전,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참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두 남베트남, 북베트남이 내전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에 미국이 유엔 처음에는 이제 파병을 제안했으나 제3세계와 프랑스의 반발로 동의를 못 얻어서 독자적으로 대규모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함께 파병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고요. 특별히 베트남인들의 저항에 시달렸죠.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유일무이하게 미국이 진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22페이지 맨 위쪽에 주제열기에 보면은 이제 존 레논과 그 와이프인 오노 요코 요 두 명이 부른 이제 들고 있는 피켓도 나와 있고요. 노래 이매진이라는 노래에서도 알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도 반전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축소를 하게 되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320페이지 사료 읽기에 나와 있죠.
한국사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좀 보긴 어렵지만 세계사적으로 동아시아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독트린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하고 반공에서 평화 공존으로 이제 미국 전체의 전략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미 한층 밀려난 타이완 대신 중국을 유엔에 가입시키고 중국이 기존의 중화민국이 누려야 될 상임이사국 지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1971년도의 일이죠. 그리고 1972년도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과 소련을 방문하면서 정말 이 냉전 체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미국이 이랬다면 소련은 어떻을까요? 소련은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하면서 다양한 경제난과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집권하는 고르바초프가 개방과 개혁, 그들의 말로 얘기하면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인데 이런 개방과 개혁을 선택하면서 이제 냉전 체제를 종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몰타 협정을 통해서 미국 정상과 만나서 냉전 체제를 종식을 선언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옐친, 러시아 대통령 옐친에 의해서 소련은 15개의 공화국으로 해체되게 됩니다. 이게 1991년도의 일이죠. 앞서 고르바초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동유럽 판도는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일단 폴란드부터 먼저 독립을 하게 되고요. 차례차례 이제 공산 정권들이 무너지게 되죠. 독일 같은 경우에 1990년도에 통일이 됩니다. 동독이 서독에 의해서 흡수 통일이 되는데 그 흡수 통일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흡수 통일보다는 평화 통일이 우리나라 통일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족 갈등 속에 유고슬라비아 연맹도 6개국으로 쪼개지고요. 체코슬로바키아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가 되는 동유럽에서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유럽 통합과 중국의 성장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전쟁 원인이기도 했던 독일의 탄광, 철광,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탄광과 철광 쟁탈로 인해서 이제 많이 갈등을 겪게 되죠. 그래서 아예 유럽 석탄 및 철강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경제 공동체와 유럽 공동체로 가서 지금은 유럽 연합 EU로 이제 결성되게 되죠. 그래서 단일 통화인 유로를 사용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영국이 1916년도에 유로 연합을 탈퇴하게 됐죠.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것이 또 이제 가까운 우리 옆에 일본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세계는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유로도 지금은 좀 흔들리는 분위기가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소련과 중국의 이제 그런 갈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집권자가 이제 덩샤오핑이거든요. 덩샤오핑도 개방 정책을 실시합니다. 홍묘백모론 같은 것도 유명하죠. 그러면서 1990년도에 99년도 97년도 99년도 이때 홍콩과 마카오로 돌려받으면서 점점 군사 경제면으로 미국 다음에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되고요.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조금씩 벌이고 있죠. 자, 세계사 흐름을 간단하게 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승만 독재와 4.19 혁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모품입니다. 4.19 혁명의 과정을 파악하고 그 역사적 의의와 한계성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다. 4.19 혁명 이후에 양원제국회와 내각 책임제로 헌법이 개정되어 새 헌법에 따른 총선거로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음을 이해하고 장면 내각의 정책과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로 통해 볼 건데 특별히 4.19 혁명이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건 수능 특강에 올해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는 이제 사진이기도 한데요. 서울 수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시위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초등학생도 시위를 했으니 그 위에 있는 어른들도 굉장히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4.19 혁명의 배경이 되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발췌개헌이나 4.4.5입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를 했었죠. 그걸 통해서 장기 독재 체제를 수립하게 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므로 3선 금지 3번 이상 대통령의 선거가 되는 것은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의 원조도 굉장히 축소되는 상황에서 경제는 침체되고 정권을 계속 이제 잡기가 어려우니까 부정선거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교과서 324페이지 좌측에 나와 있는 사료 읽기가 여기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당시 내무부 장관, 지금은 내무부가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부서들로 다 바뀌게 되지만, 이때 당시에 내무부란 게 있었죠. 여기에 장관인 최인규라고 하는 장관이 부정선거를 지시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부정선거의 기미가 보였던 거죠. 자, 4.19 혁명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였고요. 이 부통령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4대 대통령 선거에 상대편인 민주당 대표 후보, 대선 후보 조병옥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상하게 뭐 앞서 내용도 봤지만 신익희라는 분이 또 사망한 거를 봐서 이상하게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 이렇게 라이벌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사망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여서 뭐 대통령 선거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나중에 혹시나 이승만 대통령이 죽게 되면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되니까요. 이게 중요한 이제 당면 과제가 되는데, 정부와 이 여당인 자유당은 공무원들이나 마을이장, 경찰, 정치 깡패들까지 동원하면서 이인붕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막 부정선거를 막 저질렀죠. 야당 후보의 선거 유세도 막 방해하고요. 투표함도 바꾸고요. 그리고 막 비밀 투표죠. 근데 그런 걸 막 감시도 하기도 하고, 이런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그런 부정선거를 치렀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 티나게 하니까 이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제 그래서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마산에서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나 봅니다. 그래서 시위들을 향해서 경찰이 이제 발포, 총을 쏘고 이제 뭐라고 하죠? 최루탄 같은 것도 쏘게 되는데요. 이때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주열이라고 하는 마산상고 학생이 이때 시위를 하던 와중에 사망하게 돼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때 아까 봤던 사료에 나왔던 내무부 장관이 사임함으로써 잠시 사태가 진정되는 듯 보였으나, 방금 얘기했던 김주열 고등학생 선배죠. 선배의 사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네,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쭉 이제 얘기했죠. 네, 그러면서 더더욱더 시위가 확산이 돼서 대통령 집무실인 경무대, 지금은 청와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게 4.19 혁명 이후에 이제 이름이 청와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경찰이 막 총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쉐루탄만 쏘는 게 아니라 총까지 쏘는 거죠. 그래서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시위가 더욱 이제 거세집니다. 4월 19일 날 엄청나게 이제 사상자가 증가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게 됩니다. 시국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이 정도로 이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민주화의 역사를 보시면요. 가장 이제 진보적으로 시위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바로 학생들입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이 가장 진보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보면 대학 교수들입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이 참 극과 극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집단까지도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사임을 하게 됩니다. 하야한 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이기붕 부통령 당선자가 사퇴를 하기도 하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는 자유당 총재직에도 겸임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사임을 하지만 대학 교수들까지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라고 4월 26일 날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하지 않았다면 이승만 대통령도 뭐 6.25 전쟁 때 한강다리도 폭파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도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뭐 if니까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은 망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과도정부인 장면내각이 들어서게 되는데, 학생들과 시민이 중심이 돼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은 4.19 혁명이 아시아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을 보면서도 또 일본을 보면서도 저게 정말 민주주의의 모습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화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최초로 시민들이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대해서 이제 결의를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최초로 탄핵하는 그런 이제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나라인데요. 이만큼 우리 앞에 있는 선배들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고요. 그 수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학교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선배들한테 감사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출범한 정부가 장면내각인데요. 장면내각이 들어서면서 또 개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본 개헌이 그 발췌개헌과 사사법이 있죠. 이거 이제 또 개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그러니까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특별히 이제 대통령제가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근데 이때 과도정부 때는 최초로 내각책임제로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도 있었지만요, 내각책임제가 좀 더 강한 개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헌을 통해서 새 헌법에 따라 시행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압승을 하게 되고요. 의회에서는 대통령의 윤보선을 선출하였고요. 국무총리를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장면으로 지명함으로써 장면내각이 출범합니다. 왜 대통령은 윤보선인데 이 이름 자체를 장면내각이라 하느냐? 대통령은 말 그대로 이제 얼굴마담이고요. 실제로 정무를 하는 것은 이제 국무총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면내각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도지사, 시읍 면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공개 채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제 드디어 이제 고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구급 공무원 전형이나 고시가 없고 그냥 추천에 의해서 임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하죠.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총을 쏜 사람들이 이제 경찰이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경제개발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남북회담도 이제 추진을 하게 되죠.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남북 학생회담 요구 집회와 구호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이때는 아직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다양한 민간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었고요. 너무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앞에 나와 있던 3.15 부정선거에 대한 선거 책임자와 부정축제자 처벌에도 적극적이 했으나 이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친일 이제 부역자, 그렇죠? 반민족 행위자 이제 청산도 그렇고요. 이런 다양한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의 이제 처벌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면 내각이 조금 더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었고요. 그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5.16 군사정변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4.19 혁명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을 보지 않겠고요. 수업 시간에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5.16 군사정변과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그 다음 정권인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보면서 각 정권별로 한 파일씩, 한 영상씩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